오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데이터들을 다 혼합을 할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혼합해 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단계별로 혼합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동영상이 잠깐 데이터 만지는 것 때문에 중단됐다가 연결할 거라 약간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차트는 S&P 500 지수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혼합해 놓은 차트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패턴을 보면 기준금리는 사실 대표적인 초단기 금리잖아요. 그런데 이 주가 사이클하고 이 단기금리 사이클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준금리 자체가 경기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조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IT 버블 때부터 보면 이 주식시장이 정점을 치고 단기금리도 정점을 치고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가 나중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 먼저 반응하는 패턴을 예전에는 보였어요. IT 버블 붕괴되고 나서 다시 재사이클이 만들어진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여기가 1차 정점을 만들고 조정이 깊어진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했지만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그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9년도, 2008년도 12월 달에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고 2015년도 12월 달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거든요. 2015년도 12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을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다 흔들릴 때마다 QE를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실업률이 6%대 진입했을 때인가요? 6.4인가? 요 시기에 금리 한번 내릴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다가 시장이 요동치면서 또다시 그걸 철회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얘기해서 주식시장만 불안하면 연준이 통화 완화책을 펼쳐서 주식시장을 올린다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심어줬습니다. 그게 연준 푸시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도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이 멈춰졌다가 주가가 크게 흔들렸죠. 금리가 내려오는데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버냉키가 만들어 놓은 행동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급격히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바닥 부분에 있다가 올라가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요 시기 전후하면서 주가 올라오던 게 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조정받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 좀 당겨볼까요? 예. 조정받고 끝나고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요 중간 이전에 언제냐면 2022년 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28일, 24일이니까 요쯤 되겠네요. 여기겠네요. 2주. 요 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낼 거라는 판단 때문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반등했었어요. 그런데 흐물흐물 좀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 과정 중에 미국이 경제 제재나 이런 걸 하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조정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어날 거라고. 그 일어나면서 기준금리가 쭉 미친 듯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조정받고 다시 반등한 뒤에 깨질 거라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지금은 현재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상태 하에서 주가가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약간 실망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아마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총이익률이 좀 줄고 신규로 나온 제품 납품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어쩌면 심리적으로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얘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어쩌면 오늘 요번에 고점이 이 주식시장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만들어진 주식시장의 마지막 그 꼭대기 정점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보시면 당겨볼까요? 이렇게 금리가 상당히 올라오고 그게 다시 하락하는 국면으로 내려갔을 때 보시면 고점을 치고 여기 보시면 그전에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큰 폭으로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반등을 짧은 시간에 하긴 했지만 고점을 세차게 못 뚫고 내려왔거든요. 이전에 이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올라오다가 한번 내려줘서 뭔가 다시 사이클을 만들긴 했어요. 95년도에. 지나서 95년도 요 사이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금리가 다시 재상승한 이후에 고점 치고 여기 계속 조정받으면서 치고 올라왔죠. 뚫고. 근데 여기서 이 고점을 못 뚫고 붕괴되면서 금리가 같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금리가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건 이 내려오기 이전 사이클은 계속 경기가 확장되고 과열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대응했다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수요 위축인 경기 수축의 위험성을 커버해야 된다고 연준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주가 차트로 놓고 보면 얘가 여기를 강력하게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렸을 때 다음번에 반등했을 때 얘를 못 뚫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요거는 그냥 이 기술적 분석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인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데이터를 2개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3년 국채 수익률하고 10년 미 국채 수익률을 다시 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파란색 보이시나요? 요 파란색 요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죠, 이게. 보라색이 요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인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마다 수강생들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뭐를 말을 했냐면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큰 상승 패턴을 잃고 이 상승 패턴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전고점을 세차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도 내려오고 있고 단기 채권 수익률도 내려오고 있으며 장기 채권 수익률도 추세를 내려오고 있으면 위험한 징조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자들이 이게 계속 윗방으로 칠 거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심리가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내려온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수축이기보다는 경기가 약간 둔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채권 쪽으로 몰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을 끌어내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호기가 높기 때문에 3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건 기준금리 내려오는 것 때문에 내려온다 치지만 장기 채권 수익률이 내려온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장기 채권 수익률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GDP 성장률로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미래에 대해서 경기를 밝게 안 본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주식 쪽이 아니고 위험 자산이 아니고 안전 자산이 국채 쪽으로 장기 10년 국채 쪽을 매집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위험 회피 현상의 전조 증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들은 이게 IT 버블 때고요. 이 10년 국채 수익이 이미 내려오고 있었고 3개월은 뒤늦게 기준금리 내려올 때쯤 임박해서 내려왔죠. 이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도 10년 국채 수익이 먼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지만 기준금리 내려오기 전에 이미 3개월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 뒤에 10년 국채 수익이 따라 내려오면서 동반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점쯤에 그런 액션이 보일 때 이 전고점 돌파가 세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다시 붕괴되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한참 동안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먼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그 뒤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그 즈음에 임박해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때 주가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버냉키가 만들어놓은 연준프 때문에 이 행위가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붕괴됐거든요. 근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붕괴된 게 코로나 때문에 터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부동산만 좋아지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내려온 거거든요. 여하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이 올라가던 게 멈춘 게 작년 10월이에요. 이 10월에 멈춘 뒤에 이 추세적으로는 지금 추세 방향은 아랫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세 방향은 이가 아래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보시면 기준금리보다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기준금리 내리기 전에 먼저 반응하고 있죠. 지금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게 변동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얘가 다시 상승으로 돌파해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재무부에서 단기물의 국채를 계속 많이 발행했다가 이제 단기물 발행을 그만하고 장기물로 가게 되면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겠다는 얘기는 공급은 늘어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논지를 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수축하게 되면 그런 관점이 아닌 안전자산 선호도로 이 국채를 사려고 하는 쪽이 몰리면서 추세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급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축 쪽으로 생각한다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수축이 없거나 경기 하락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이 들렸다가 수축 국면에 다시 내려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향후의 지표에 따라 변화하는 거라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잘 보시면 채권 시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기준금리 역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 강도가 뭐 0.25니 0.5니 이건 차지하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일단 채권 쪽으로 보는 금리 쪽으로 보는 시장 자체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정고점을 두고 세게 올라가면 심리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긴 하지만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주식시장이 무시하고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더 주식시장이 잘 버틸 수 있거나 경제에 도움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정고점을 두들겨 맞고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소비자 심리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 상황에도 경제 현상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더 넣고 실물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넣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를 넣은 게 연두색이거든요. 이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래서 실업률은 왜 넣은 거냐면 지금은 저희가 그 연준의 태도, 그러니까 금리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준의 태도를 현재 연준의 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3년 국채, 10년 국채 요 정도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세 가지만 놓고 본 거거든요. 이거는 자산시장 쪽하고 연준의 생각만 우리가 읽은 거고 실제로 실물 경제 안에서 경제가 움직일 때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기업이 무엇인가 액션을 할 때 내가 추가로 계속 뭔가를 들이붓겠다라고 하면 고용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좀 추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고용 지표가 원래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의미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굉장히 해고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경기 사이클 분석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 시장의 동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움직임에서 놓고 보면 샴룰이 맞건 안 맞건 이런 부분은 차지하고 일단 추세적으로 경기가 확장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실업률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추세가 잘 안 꺾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려오다가 중간단에서 올라가는 건 노이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고용 수준까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다시 밑으로 다시 꺼질 수 있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이 가장 경기를 잘 표명하는 이 기준금리하고 주가라고 하는 게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면 그거는 실업률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다가 다시 반대가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오다 들렸지만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주식시장이 내려오는 과정에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 따라 내려오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도 내려오고 있고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데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수익률이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실업률이 까물딱까물딱 올라가고 있죠. 지금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세게 받아도 제가 여기서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는 실업률이 계속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바닥 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실업률이 기등이 아닌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점점 추세적으로. 이 상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정확히, 그다음에 세차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3개 국채는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주식시장까지 정점을 두들겨 맞고 다시 내려오면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요 실업률 보는 거 말고, 실업률은 서베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베이 데이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수를 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로 이제 빨간 거 있잖아요. 이 빨간 게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수라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모든 근로자의 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얘가 정점을 맞게 돼요. 추세적으로 뒤에 정점을 맞거든요. 이때는 뭐 너무 급격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 빨간 게 지금 정점을 맞으러 가는데 이게 언제 정점을 맞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면, 자, 이번에는 프레드 사이트에서 왔거든요. 프레드 사이트로 온 이유는 이 데이터를 좀 조작해서 봐야 되기 때문인데, 요게 요 파란색이 이게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게 뭐냐면 이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수의 전월 대비 증감이에요. 전월 대비 증감이니까 그러니까 요번 달에 새로 고용된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농업 부분 근로자 중에. 근데 잘 보시면 얘가 빨간 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제로 라인에 붙잖아요. 그럼 얘가 정점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월 대비. 그러면 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점 언저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가 수축하는 겁니다. 보시면. 볼까요? 예. 경기가 수축하죠. 이게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경기가 수축하는 거예요. 왜 볼까요? 내려오죠. 그죠? 여기를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헤매고 있다가 살짝 주는 것 같았는데 여기 올라오면 다시 반등하죠. 그러다가 얘가 여기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면 여기 정점을 치고 내려오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줄고 있죠. 지금 이거는 전체 고용자 숫자고요. 한 1억 5천, 한 850만 정도 될까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11만 4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1만 4천 명이에요.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를 밟으면 올 하반기쯤 되면 얘가 제로 라인에 근접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정점을 칠 거라는 뜻이거든요. 즉 다시 여기서 가보면 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용의 트렌드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얘가 올 하반기에는 정점을 치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내년에 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샷룰이 맞네 안 맞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제가 풀타이머와 파트타이머를 보여드렸지만 풀타이머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형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모습을 현재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더 해야 될 대상인데 추가적으로 고용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물 경제 중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을 보게 되면 아직은 고용이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이게 올 하반기 내년에 가면 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럼 과거 패턴으로 보면 그 시기는 경기 수축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줄 밖에 없는 그 상황이 현재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얘가 연준 풋을 생각하고 위로 계속 더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심리적 개선을 통해서 소비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세차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경기 사이클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개선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변동성으로 상승하는 건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가 그렇게 안 움직이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좀 보면 자, 이 데이터인데 이게 그 실질 소매 판매 식음료 판매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질 PC, 요게 실질 PC 중에 서비스 부분, 요게 실질 PC 중에 제품 부분이거든요. 얘가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괜찮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실질 소매 판매가 안 좋아졌다가 6월까지 바닥에서 기고 있다 7월에 탕 튀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영역대로 들어와 있다가 4월, 5월, 6월, 7월 달에 마이너스 영역의 아랫방향이 아니고 윗방향으로 살짝 들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직은 견조한 상태입니다. 세 가지 다. 전체 PC, 그 다음에 서비스, 제품 다 마찬가지로. 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야, 고용지표는 안 좋게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응? 아직 소비는 견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혼재된 부분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판단이 약간 혼합되게 될 수 있는 잘 안 보시는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인데요. 여기 빨간 계통에 있는 게 은행의 대출 기준이고요. 요 파란색, 연두색 뭐 이런 계통에 있는 게 요게 수요입니다.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있는 점선이 이게 장당의 금리 차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이 붉은 계열에 있는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푸른 계열에 있는 쪽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숫자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이게 계속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하고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약화됐던 게 그 약화되는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은행은 기준을 이거 너무 세게 강화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전분기보다는 그 강화 강도, 그러니까 강화를 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막 소멸됐다가 꼬물딱꼬물딱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경기 수축에 임박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줄 때 무위험 수익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위험 구조로만 달리니까 기준을 강화하거든요. 물론 이때는 연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병행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수요는 쭉 감소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패턴이 일어났던 게 한번 일어났죠. 언제? 2024년도 5월까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이 추세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약화된다는 게 아직까지 은행이 전 분기보다 대출을 기준을 느슨하게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강화되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느슨하게 한 은행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을 강화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약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수요는 윗방향으로 기준을 아랫방향으로 내려온다는 뜻은 신용, 즉 대출을 통해서 가게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부분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보면 여기 점선처럼 보인 거 있죠.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대출 수요예요. 이 수요들이 있고 여기 실선 있죠. 실선이 이게 연체율입니다. 이 수요가 올라가는데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는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어느 정도 높냐. 자, 여기에 금리가 표시되거든요. 여러 금리가 다 표시되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 검은색 점선 요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거든요. 이 신용카드 이자율은 지금 현재 21.51%예요. 그 다음에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 빌릴 때 5년짜리 오토론 하면 8.2%입니다. 그 다음에 24개월 신용대출은 11.92%예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 추세가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90년도 이후에 금리 표시가 된 이후로 이 금리가 있었던 적이 없고 21%가 넘는 금리가 온 적이 없고 신용대출 24개월 신용대출 소비자대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대의 금리고요.
오토론도 역시 2000년대 초반대 금리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사실 연체율이 올라가는데도 수요가 막 그 가계 수요가 늘어나면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수요를 당기는 것보다는 좀 중간,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뭐 연체율을 일으키면서 난리치는 사람도 빚을 내겠다고 막 애를 쓰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진 않을 거고 그 이전에 아직 조짐이 발생하지 않고 한계점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대출 수요를 하게 될 거예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그러다 그런 사람들이 연체율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 데이터는 뉴욕 연준의 가계 신용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90일 이상 악성 연체를 가계 신용 대출, 그러니까 가계 대출의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 크레딧 카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오토론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뭐 모기지나 혹은 그러니까 이 H 리발빙 이것도 모기지와 관련된 겁니다. 두 개. 그다음에 뭐 학자금 대출은 뭐 탕감을 계속 해줬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라든가 오토론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전체 소비자 신용 대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요. 30일 연체로 넘어가는 패턴. 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 모기지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0일로 연체 그러니까 이게 악성 연체는 아니고 연체 초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90일 이상 악성 연체로 넘어가는 패턴이거든요. 얘네들이 막 다 들려 올라오고 있죠. 이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가계가 지금 신용 상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금을 당겨 쓸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수요 쪽에 몰리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수요 쪽에 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계점에 못 견디면 파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고 악성 연체로 갔다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파산하면 상기하겠죠. 이런 형태로 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괜찮게 움직인다 치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버텨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게 버텨줄 수 있는가가 논점이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발생한 일이고 앞으로도 얘가 계속 이걸 버텨줄 수 있느냐. 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실질 소매 판매하고 리얼 PC하고 그 보면 이게 이 경기 수축 직전에 살짝 들려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가 지금 이 추세를 지금 살짝 들려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지금 들려 올라가는 게 추세적인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악성 연체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체율 부분도 있지만 고용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계 소비, 그러니까 실질 소매 판매나 가계 소비 지출은 한 개인이 아니고 총량이잖아요. 미국 가계의 총량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총량의 소득 규모는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 고용이 줄기 시작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다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가계 전체 총량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늘다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용지표가 정점을 치고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농업부문 전체 고용수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업 부분의 행동 패턴을 보면 죄송합니다. 기업 부분 행동 패턴을 보면 일단은 여기 이게 개인 소매 판매거든요. 이게 실질. 나머지는 실질 데이터 아니고 다 명목 데이터입니다. 이 실질 소매 판매가 사실 이 횡보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옆으로 긴 지가. 그리고 이게 전체 판매입니다. 토탈 비즈니스 세일즈 파란 게. 이거 옆으로 기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산업 생산이에요. 산업 생산도 사실 판매 파란색하고 비슷하게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최근에 약간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근데 이거 얘는 들려 올라가고 있고 판매는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이게 재고거든요. 재고는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건 주문이에요. 주문. 제조업 신규 주문이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 아랫방향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이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얘가 살짝 들려 올라가죠.
들려 올라가는데 얘가 왜 들려 올라갔냐면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들려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주문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신규 주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약간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주문이 줄어드는데 판매는 안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생산을 계속 늘릴 수가 있을까요? 제조업에서? 그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과거 트렌드가 막 다른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이점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주문이거든요. 요게 전체 주문입니다. 요게 아랫방향으로 꺼지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게 요거는 뭐 언필드, 그러니까 주문 잔고니까 요거 말고 요 밑에 보면 요게 소비재 중에서 내구재거든요. 내구재 그러면 어려운데 뭐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국방 부분을 뺀 자본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특히 이 소비재 같은 경우, 소비재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 사이클 정점에서 일정 부분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가면서 좀 빠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은 이 패턴이 정점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도 최근 보면 빠졌다가 이게 들려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소비자들이 뭔가 경기가 안 좋아서 뭔가를 안 사고 그러면 내구재 사는 걸 좀 줄일 것 같은데 얘는 최근에 쭉 들려 올라왔습니다. 물론 얘가 아직 데이터가 6월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뒤에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건 판단할 수 없지만 다만 이 좀 전에 봤던 주문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특이하게도 이게 또 소비재 내구재는 약간 들려서 올라와 있는 상태네. 전체적으로 소비재 내구재만 이렇게 보면 이게 혼재돼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전반적인 어떤 상황의 움직임은 대충 흘러가는 걸 정리해 보면 고용지표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식어가고,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하기 거의 초입에 와 있다. 정점 끝자락에 도입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샴루린이 혹은 뭐 장기 금리가 역전됐는데 왜 경기 수축이 안 일어나느냐, 그 법칙은 틀렸다, 이런 논제는 사실 불필요한 논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시스템 안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미 제가 장기 금리가 역전된 뒤에 경기 수축이 한참 동안 안 일어나는 건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금리 내려야 오는 그런 시점, 그리고 내려와야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단기금리의 대표적인 2년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거든요. 이 장기금리가 역전됐던 게 정상화됐습니다. 얘가 플러스로 살짝 터닝했죠.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가, 물론 아직 3개월 국채 수익률은 10년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거는 아직 플러스로 터닝을 전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죠. 그래서 이 패턴이 과거에 경기 수축이 일어났던 시기가 얘가 이제 역전된 시기에 일어난 게 아니고 역전이 정상화된 시기에 일어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에 들어와 있는 것도 맞아요.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연준이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고용 지표는 안 좋아지고 있고 주가는 지금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못한 상황인데 국채는 사실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경기 사이클 확장 면에서 일으키는 그런 심리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실물 경제 고용 지표도 경기 확장면 계속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게 있긴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가계의 70%, 미국 GDP 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가계에서 자금을 막 조달해서 쓰기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달해 쓸 필요가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조달해 쓰는데 그 사람이 조달해 쓰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높이 주는, 그래서 부채가 연체율이 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강도가 세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미국 가계의 소비는 괜찮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상황이 계속 괜찮을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알고 투자할 수 있느냐.
미래를 아는 거는 현재 시점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고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비 지표들이 버티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누군가가 써주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그런데 미국의 가계들 중에서 일정 부분이 계속 쓰러지고 있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쓰러지고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어딨나? 일단 연체율 어디서 보여드렸죠. 쓰러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고용 지표는 악화 구도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실업률을, 그러니까 누군가 연체를 일으키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 누군가 고용이 돼서 계속 급여가 새로 들어와서 소득이 쌓이면서 그 사람들이 써주면 연체율 올라가는 거, 연체율 올라가면 사실 소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커버해 줄 수 있지만 고용조차도 숫자가 줄게 되면 그걸 커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연준 자산이고 요게 주가입니다.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요게 RRP예요. 그러니까 지준 예치를 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서 유효자금을 연준에다가 맡기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연준에서 채권, 그러니까 연준에서 RP를 상대적으로 금융기관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맡기고 예금을 받아간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자금이, 이게 는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연준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고, 요게 밑으로 빠지면 연준에서 유동성이 시장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가 분께서 여기 있는 요 재무부 재무제표의 이게 재무부 계좌 금액이거든요. 잔액. 요 잔액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단기 국채를 막 발행해서 금리를 살짝 이 RRP가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높게 발행하면서 자금을 땡겨서 여기다 자금을 축적해 놨는데, 요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연임하기 위해서 시장에다 요 자금을 뿌릴 거다, 하반기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진 않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연말에 머리를 들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추세를 계속 만들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이게 들리면 그 들리는 걸 이용해서 뭐 먹고 빠지든지, 아니면 그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향후에 이제 그 올라가는 강도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포기하고 포지션을 줄여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볼 때 추세를 먼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파악하고 수개월 혹은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일어나는 변동성을 혼합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데이터를 설명하라고 너무 많이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물 경제는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만 딱 놓고 보면 가게의 소비는 아직 탄탄해요. 탄탄한데 문제는 이게 계속 탄탄하려면 안 자빠지고 계속 잘 살아나 있는 그런 쪽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계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고용이 한계점에 봉착할 것 같은 느낌이 보이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방향성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행동하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얘가 고점을 세차게 못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주식시장도 심리 강도가 깨진 일정 부분은 약화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이 국채시장의 투자 심리가 강화되는 이런 구조까지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주식시장이 올 하반기에 긍정적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경기 사이클의 첫 큰 흐름을 들으셨던 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게, 장단기 국채 수익률과 기준금리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으면 일단 위험한 전초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건 PAY EMS라고 하는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수 데이터인데, 이거에 전월 대비 증감률인 매월 신규 고용자 수가 아랫방향으로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제로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여기가 너무 커서 좀 안 보이는데 얘가 제로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으로 빠질 거다. 그런데 지금 그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오르락내리락을 판단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오르락내리락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 이 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짙은 그레이색으로 되는 게 경기가 수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환한색이 경기가 확장한 때예요. 지금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뒤에 여기까지 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무한히 확장하는 경기는 없습니다. 무한히 수축하는 경기도 없지만, 그런데 과거에도 경기가 정점이 되면 항상 옛날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대면서 경기 수축이 안 일어날 것처럼 말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경기 수축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징후가, 사실 저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농업 보면 전체 고용 수거든요. 얘가 추세를 한번 전환하면 일정 부분 수축되기 전까지는 이게 재상승을 하지를 못하는 패턴을 보여요. 그리고 얘만 보면 느낌이 없는데 실업률 같이 보게 되면, 완전 고용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면 얘가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시점, 우리가 있는 지금 시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했던 주식시장의 마지막 고점을 찍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